그러면 우리 이제 조금 더 한 꼭지 넘어가서 이제 동물신학이 어떻게 좀 이제 흐름상 전개화되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적인 논의에서는 이제 동물신학이 아직은 거의 뭐 미개척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영미권에선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 왔고 주요한 사상가들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중 목사님이 또 논문 쓰셨으니까 간략하게 한번 좀 그 흐름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구약 시대부터 사실 이 신약 시대 그리고 또 지금 현대 이르기까지 사실 동물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성서에도 분명 많이 등장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성 프란치스코라든지 뭐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찰을 했거든요. 근데 비주류였던 거죠. 주류는 우리가 아는 그 정통신학이라고 말하는 그 막 뭐 아키나스, 뭐 깔뱅 뭐 이런 사람들의 전통신학 때문에. 아키나스는 또 뚱뚱했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죠. 그만큼 책도 많이 썼다고. 그러니까. 네. 이 비주류였던 신학을 사실 비주류였던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소중했던 건데 다시 이제 끄집어내는 어떤 시도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에 이제 만물 평등주의를 실천했어요. 해와 달을 또 동물들을 이제 자기 형제나 자매로 보면서 하고, 말씀하신 대로 늑대를 해심시키자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명백한 거는 이 프란체스코는 정말로 동물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동료 피조물로 봤던 거죠. 그리고 뭐 아프리카 가봉에서 90세까지 의사이자 또 유명한 신학자로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이제 선교사로 잘 알려진 알버트 슈바이처도 레버런스 폴 라이프라는 책을 썼어요. 독일어로는 제가 이제 발음하기 힘들어서 이제 뭐 그냥 영어로는 이제 한국말로는 생명의 존중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제 기독교 윤리의 근본 원칙을 생명 존중 사상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 선교하면서 이제 모기 한 마리 죽이는 것도 조금 꺼려했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기독교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이고 생명을 죽이는 것은 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논의들은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동물 신학에 대해서 동물에 대한 윤리, 또 동물에 대한 신학을 성찰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1960년대 이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논의에 대해서 가장 이제 불을 지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철학자인데, 피터 싱어라는 이제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자가 동물 해방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제 아주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동물 해방에 대한 논의가 막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피터 싱어가 이제 공리주의 철학자예요. 제레미 벤담 아시죠? 벤담의 이제 공리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동물 해방에 이제 이론적 기초를 다졌는데요. 호주 철학자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공리주의의 대표 그 명제가 뭐죠? 최대 다수의 행복. 아, 그렇죠. 아, 똑똑하시네요, 역시. 늙은 목사님인가요? 최대 최대 행복이죠. 그렇죠. 최대 다수의 최대. 어설프게 알아요, 제가. 네, 그렇죠. 근데 이 벤담이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영어로 말하면은, The question is not can they reason, or nor can they talk, but can they suffer. 그래서 이제 해석을 쉽죠? 이제 해석을 하면은, 동물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 그들이 이성적 능력이 있느냐?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고통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고통을 경험하느냐라는 말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동물들도 고통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니까 동물들의 이익도 동등하게 이제 고려된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익 동등고려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이 피터 싱어가 이 말을 하면서 사실 우리는 종차별주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종차별주의다. 스피시즘이라는 거예요. 이 종차별주의의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 인종차별주의가 내 피부 색깔 때문에 어떤 타인을 차별한다면, 이 종차별주의는 내 종 특성을 가지고 다른 종을 차별하는 거죠. 사실 뭐 이런 원리로 따지면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종차별주의잖아요. 그래서 이 피터 싱어는 이 종차별주의는 안 된다. 동물들의 이익도 동등하게 고려돼야 된다. 왜냐하면 동물도 고통을 느끼고 또 감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수축되고 조금 이제 움츠러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아주 이제 이 공리주의가 가진 한계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의 이익을 다 계산해서
그렇죠? 그 인트레스트를 다 계산해서 그걸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이렇게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치료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는 어떤 지성적 능력이 떨어지는 영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영아나 이제 유아나 어떤 장애인들을 안락사시키는 것과 어떤 낙태를 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이제 옳다고까지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충분히 성장한 침팬지나 개와 같은 동물들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나 자의식 감각을 더 많이 소유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이 더 고려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논의가 어떻게 보면 이익 근본주의가 아닐까라는 뭐 그런 말도 생각해 봤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동물이 더 합리적인지 어떤 동물이 더 뭐 의식이 뛰어난지 뭐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이제 뭐 이렇게 자꾸 좀 동등하게 어떤 우리 이익을 이제 분산시켜야 된다고 보니까 이런 거는 생명의 존엄성을 또 이익으로 너무 인터레스트로 환원하는 태도가 아닐까라고 좀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이 이 피터 싱어의 얘기가 좀 저항을 받게 돼요. 막 시위도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논의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이 새로운 철학자가 이제 탐 레건이라는 철학자인데요. 미국의 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칸트 학파, 그러니까 칸트의 의무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한 거는 동물 권이 중요하다. 동물의 권리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칸트 학파의 철학의 이제 기초에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동물도 수단으로 취급될 게 아니라 동물도 목적으로 취급돼야 된다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칸트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인간은 목적이다. 수단이 아니다. 인간은 뭐 가치를 환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칸트의 생각을 동물에까지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론적 배경은 비슷하지만 사실 칸트하고 아주 큰 이제 거리감을 둔 그런 이제 철학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탐 레건한테 이제 중요한 개념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 두 가지가 바로 동물들이 어떻게 권리를 가질 수 있냐라는 그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제 동물들도 한 삶의 주체 그리고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 한 삶의 주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능력이 지각 있는 동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욕구나 지각이나 기억이나 또 자기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의식, 또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개개의 생명들이 이제 한 삶의 주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한 삶의 주체는 내재적 가치가 다 있는 거예요. 생명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한테 이제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가치가 있고 본질적인 가치가 있고 권리가 있다는 건데 사실 이런 조건을 뭐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생명체들이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곤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도 내재적 가치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탐 레건의 어떤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면 그런 어떤 고유한 가치를 지닌 내재적 가치를 지닌 한 삶의 주체를 결정하는 기준이 좀 모호해진다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정확하게 모든 종교를 다 따지면서 계산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만 이 동물권 기초로 놓는 데는 탐 레건이라는 철학자가 아주 큰 그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이 1960년대에 등장한 또 다른 한 명의 그 인물이 바로 앤드류 린지라는 신학자인 거죠. 동물 신학이라는 말을 최초로 이제 화두를 던진 이제 신학자인데 이 앤드류 린지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이어갈까요? 네. 이어가면 이 앤드류 린지가 이 피터 싱어와는 좀 거리를 두고 그렇죠? 공리주의와는 좀 거리를 두고 탐 레건과 조금 밀접하게 이제 같이 책도 썼어요. 그래서 밀접하게 연결하면서 이제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제 동물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앤드류 린지가 이제 누구냐면 이제 누군지를 먼저 소개해야겠죠. 앤드류 린지가 누구냐면 이제 영국 성공의 신부이자 또 지금 옥스퍼드 동물윤리센터의 설립자예요. 그래서 동물 신학에 대해서 100편이 넘는 글을 썼고 뭐 또 20여 편의 이제 책을 이제 편집하고 출판했습니다. 근데 이제 옥스퍼드 동물윤리센터는 옥스퍼드 대학의 산하는 아니고요. 어쨌든 멤버긴 하거든요. 옥스퍼드 대학 멤버인데, 이제 여러 철학자나 어떤 과학자나 이런
지성 집단들이 모여서 매년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글도 쓰고 출판도 하는 어떤 그런 동물 윤리를 위한 어떤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린지가 이제 그 당시 1900 뭐 옛날 분이시잖아요. 1960년대 이후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채식주의자가 뭐 학교에 자기밖에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동물권 운동을 진행해 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오늘 저희가 볼 이 책은 사실 뭐 메인 저서는 아니에요. 이 책은 읽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뭐 발표했던 뭐 연설이라든지 아니면 아티클을 모아서 낸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동물신학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데는 좋지만 린지의 생각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린지가 쓴 대표적인 저서 중에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동물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애니멀 시어라는 책이 있고, 이 책의 원제는 원래는 동물신학의 탐구가 아니라 이 부제가 원래 영어 원제입니다. Same Creatures of God이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책이 이제 원제인데요. 그 외에도 막 동물 복음, 뭐 애니멀 가스펠이라는 책도 썼고, 또 여러 협업을 특별히 많이 했어요. 또 뭐 Why Animal Suffering Matters라는 책도 썼고, 뭐 워낙 책이 많기 때문에 뭐 번역은 된 책은 이 한 권밖에 없고요. 근데 책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서 뭐 제 생각에는 애니멀 시얼로지라는 책 한 권만 보시면, 또 뭐 아니면 뭐 Christianity and the Right of Animals라는 책만 보시면 아마 동물 린제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린제이는 뭐 캔터베리 대주교 혹시 만나보셨나요? 로한 윌리엄스 만나보셨나요? 만나보지 못했죠, 당연히. 아, 네. 영국에서 이 캔터베리 대주교로부터 만나셨으면 인싸신데. 그러니까요. 완전. 신성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어요. 근데 이 신성 박사학위가 이제 뭐 캔터베리 대주교가 수여할 수 있는 뭐 가장 큰 높은 그런 상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그의 딸들도 이 동물윤리센터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저희가 동물신학의 흐름을 보니까 뭐 앤드류 린지 얘기를 했지만, 지금 뭐 세계 수많은 철학자들, 뭐 마사 누스밤이라고 아시죠? 뭐 법 철학자이자 뭐 정치 철학자. 마사 누스밤 뭐 혐오 이론, 뭐 연민, 감정에 대해서 강조하는 철학자인데, 이 시카고대 교수 마사 누스밤도 동물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지금 많이 책을 쓰고 있고요. 또 특별히 요즘에는 제가 주목하는 이제 학자는 이 데이비드 클라우라는 이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조신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동물에 대해서 아주 TNT 클렉에서 출판이 됐는데, 책을 좀 잘 썼습니다. 감리교 목사이고, 그래서 저도 이 책이 아직 번역은 안 된 것 같은데 기중 목사님 하면 되겠네요. 같이 하시죠. 아유. 네, 목사님이 도움을 받아서, 목사님이 버프를 받아서 제가 같이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하시면 제가 윤문해드릴게요. 교정 같은 거. 네, 네. 근데 생태신학자들도 동물에 대해서 뭐 책을 많이 써요. 아티클도 많이 쓰고, 뭐 리처드 모컴도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동물에 관련된 아티클도 많이 쓰고. 하워드 스나이더도 네. 번역된 책이 하나 있었는데 기독교 서회에서 나온.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다 한 번씩 짚고 넘어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왜냐면 지금 당장 이제 뭐 가장 고통받고 있는 대상이고, 또 죽어가고 있고, 생태 위기가 지금 인류가 생태 위기를 직면하고 있으니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동물에 관련된 뭐 영화도 나오고, 뭐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이제 봉준호 감독의 옥자라든지 그런, 어쨌든 간에 이제 동물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그게 결국은 사실은 이제 동물의 위기가 인간의 위기이고 생태계 전체 위기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는 거고, 예전에 이제 뭐 저희 설교 때도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미국에서 늑대를 이제 한참 서부를 개척하면서 늑대를 거의 전멸시키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심각한 생태 위기가 찾아왔는데, 사슴들이 이제 최고의 이 포식자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사슴들이 이제 이 초원의 풀을 다 뜯어먹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인간도 망하고, 이제 어떤 사슴들도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생존의 위협에 처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몇 년 전에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캐나다에서 늑대를 수입해가지고 이게 풀어나오기 시작했고, 늑대가 이제 번식하기 시작하니까 사슴의 개체수가 일정 수준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고, 사슴의 개체수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다시 복원되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농장주들의 문제인 거예요. 소나 양들을 축하는 농장주들이 늑대 때문에 또다시 이제 위험하다. 손해가 막심하다. 근데 그 농장주들을 인터뷰를 했더니 농장주들도 이제 배운 거야, 이제. 수십 년 동안 늑대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생태계 위기가 찾아왔고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배우면서 늑대가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조금 긴장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생태계 어떤 개체수들을 균형 잡힌 개체수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늑대의 사육을 그러니까 늑대를 보호하는 것을 그들도 이제 인정하게 되었다. 뭐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죠. 스코틀랜드도 이제 그 180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 스코틀랜드의 산악이 지금의 모습하고는 달랐다고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스코틀랜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늑대라든지 최종 포식자가 사라지면서부터 사슴이 모든 풀뿌리, 나무뿌리를 다 다 이제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에서 사슴을 죽이는 거야. 숫사슴들을. 몇 마리 이상을 계속 죽여가지고 사슴의 개체수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게 하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미국처럼 거기도 늑대를 다시 풀어놓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생태계라는 것들이 균형 잡힌 상황에서 지속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간과 가축의 이 개체수가 너무 많은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넷을 낳은 그게 애국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나왔구나. 뭐 집사람에게도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드는 생각이 앤드류 린지는 이 동물 신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아니면은 채식주의 관심 갖다 보니까 채식주의자가 된 것일까? 그런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린지는 어릴 때부터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대요. 뭐 애완동물도 기르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채식을 실천하게 된 거는 이제 그 전에 채식을 하지 않았거든요. 뭐 낚시도 하러 가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이 눈이 뜨인 거죠. 왜냐면 자기가 사랑하고 이제 뭐 관심 갖고 있는 존재들이 이제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제 그 아마 내가 채식을 실천하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거든요. 우리 김민주 목사님도 채식주의라고 들었는데. 저는 채식을 몇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뭐 어려움이 뭐였냐면 어디 초대받고 사람들하고 식사를 할 때 제가 처음에는 저는 뭐 육식을 지금 당분간 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고 할 때마다 이 한국적 상황에서 이게 좀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지금은 먹습니다. 먹어요. 그런데 덜 먹습니다. 지금. 덜은? 네. 제가 예를 들면 뭐 와이프랑 저희 가족이랑 뭐 채식의 날 이런 것도 정해서 채식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집 반찬에 고기가 잘 올라오진 않아요. 채식의 날을 정하면은 1년에 아니 한 달에 몇 번? 근데 그거는 뭐 지금 뭐 교계 안에서도 채식의 날이 있고요. 뭐 프란체스코 성인의 어떤 탄식일 그때는 뭐 다 이렇게 뭐 지구의 날 이럴 때도 하고. 차라리 육식의 날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육식의 날을 정하고 그때만 먹고 나머지는 채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날에 그런 날에 교육분들과 같이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제가 강요할 수가 없거든요. 이 식문화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집에서 고기를 안 먹어도 고기 먹을 일이 너무 많아요. 그 밖에 나가면 뭐 드실래요 이러면은 무조건 다 말씀하시는 메뉴들이 대부분 다 육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동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생태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 생태주의자들이 육식의 문제를 아예 언급도 안 했어요.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잖아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태학자들이 하는 말이 육식을 줄여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과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 잘 안 했거든요. 그린피스도 동물 육식 문제 별로 관심 안 가졌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그냥 그 가축농장 비판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원래 베지테리언하고 베건이 좀 달라요. 베건은 아예 그냥 모든 동물에 관련된 걸 다 끊습니다. 생선도 안 먹고 아예 아무것도 뭐 가죽 제품 안 사고 아주 그냥 거의 뭐 극단적인 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베지테리언은 좀 달라요. 베지테리언들은 계란도 먹고 뭐 생선도 먹고 우유도 먹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앤드류 린지도 베지테리언이거든요. 베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앤드류 린지도 이 베건들한테 공격을 받습니다. 너는 가짜 저기 뭐야 저 동물을 위하는 사람이야. 너는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베건들이 비판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나는 베건이 될 수 있을까? 베지테리언도 힘든 것 같은데 뭐 이런 저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계속해서 더 줄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안 먹고 살고 싶은데 이게 목회적 특수성 때문에 이게 핑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 부처가 가르치기를, 왜냐면 거기는 불교는 다 채식주의를 하잖아요. 근데 부처도 그렇게 말을 한대요. 네가 만약에 초대를 받아서 손님으로 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거절하지 말아라. 거의 뭐 바울이 했던 적이 비슷하네요. 먹고 잘 먹되. 네. 그래서 저도 육식을 먹진 하지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리고 또 최소한 이제 줄이려고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가죽 제품 안 사려고 하고 네, 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은 근데 이게 허리띠 있나? 그렇죠. 동물 다행히 안 했네요. 동물 문제가 생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동물 신학적 네. 검열을 좀 그러니까 당근 마켓으로 물건을 삽니다. 웬만하면. 왜냐면 당근 마켓이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 배출을 지금 줄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꼭 동물 학자라고 해서 동물 문제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웬만하면 자전거 타고 다니려고 하고 또 지하철 타고 또 버스 타고 이런 노력들이 사실 같이 겸비돼야 되는. 오늘도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저도 뭐 지하철 탔습니다. 지금 제가 당근마켓 뒷광고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완벽한 채식주의자보다 10명의 불완전한 채식주의자가 낫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고기를 자주 먹는 편은 아닌데 꼭 먹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만 먹고 사실 집에서 거의 잘 안 먹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뭐 돈이 없고 채식의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을 거고. 아 그렇죠. 저도 예전에는 이제 워낙 이 풀떼기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풀떼기만 먹고 자랐는데 그 풀떼기가 워낙 쌌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고기가 너무 싸졌어. 이것도 사실 문제야. 그렇죠. 육식 공급이 자체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생기는 이 육식의 어떤 뭐 활성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기는 그래서 조금 더 가격을 좀 올려야 된다 생각이 들고 대신 이제 동물에게 있어서 권리를 충분히 좀 어느 정도 근데 이제 도축의 권리, 우리 흔히 말하는 동물복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동물복지라는 말이 과연 이게 합당한 말이냐? 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죽이면서 안락사 시키는 거하고 그냥 죽이는 거하고 좀 덜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하고 사실 결국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니들이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 영화 중에 그 옛날 그 영화 할아버지랑 소 나온 원앙소리 영화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제가 그 영화 보면서 되게 뭔가 이 현실이잖아요. 어쨌든 인간이 동물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그 원앙소리에서 그 할아버지랑 이제 소가 진짜 죽을 때까지 같이 일하잖아요. 정말 지독하게 일하거든요. 근데 사실 인간으로 태어나고 동물로 태어난 이상 사실 끊임없이 일해야 되고 수고를 감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법칙이잖아요. 근데 그 영화 보면서 약간 어쨌든 뭐 그 소도 결국에는 팔리지 않습니까? 먹혀야 되고. 그런데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같이 충분한 삶을 누렸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누렸다는데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먹고 살긴 힘들었지만 두 분 다 정말 형제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살면서 와이프보다 소를 더 사랑하거든요. 그 원앙소리의 그 할아버지가. 그런 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동물을 사랑해서 주변 사람들을 또 이제 못되게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하는 거는 또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동물을 사랑하면 당연히 인간도 똑같이 사랑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방법은 어떻게 하면 어쨌든 그 동물의 복지라는 말이 동물의 고통을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번성할 수 함으로써 사실 동물들은 영광을 돌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줘야죠.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어쨌든 그 몽골 사람들이 100% 육식을 해요. 몽골은 채식을 못 해요. 네, 몽골은 다 100% 육식을 하는데 농사를 안 져서 그런 거예요? 거긴 뭐 땅이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고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이게 근데 이분들이 지방간이라든지 합병증이 없어요. 그리고 동물도 거기 있는 그 양들도 아주 그러니까 만족할 만한 삶을 사실 살고 있어요. 목축업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방목하는 농장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0.26%밖에 안 됩니다.
특별히 돼지 쪽은. 그리고 뭐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도가 있지만 사실 유명무실해요. 왜냐면은 제가 한번 다 조사를 해봤는데 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방목을 하는 그런 농장이 사실 진짜 몇 개 안 돼요. 손꼽아요. 예, 사실 동물복지 제도를 만들어서 하지만 사실은 다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목한다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사실 문제가 있고 동물복지나 권리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너무 열악하고 너무 지금 완전 진짜 뭐 벌레만도 못한 벌레 어쨌든 정말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동물 권리 개념도 사실 너무 이르기도 하고 그렇다면 일단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 동물들의 어떤 처우나 어떤 환경들을 많이 개선해 나가야 또 인식도 변화돼야 또 근데 지금 정말 기독교인 분들 말고 다른 이제 일반 분들은 채식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그게 진짜 동물을 생각해서 채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유리 씨도 채식주의자잖아요. 그렇죠. 네, 하잖아요. 왜냐면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연민도 또 생각이 들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결국은 이 채식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해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다 싶네요. 네, 그렇죠. 목표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어야 그렇죠. 되고. 개고기를 많이 먹지 않았나요? 저희 목사님들이 개고기를 얼마나 저는 고기를 안 먹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요, 진짜 신기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래 육식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이나 그 이후에도. 근데 언제 육식을 허용하시냐면 노아의 홍수 그쵸,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시거든요. 부장에서 네, 땅이 기는 것을 먹어라. 그러나 하나님이 조건을 겁니다. 피째 먹지 말라. 왜냐면은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 피째 먹지 말라는 말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져요. 신약 시대에 그 초대교회 시스템들이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 때 우리가 이것만큼 지키자 할 때 피째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피째 먹지 않는 것, 생명을 존중하는 것. 우리가 과연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고 생명을 아끼고 있느냐, 존중하고 있느냐는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논의인 거죠. 창세기에서 이제 동물을 먹도록 허용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동물을 먹으라는 얘기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초식 동물만 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정결한 짐승,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만 먹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근데 우리는 너무 무차별적으로 먹어. 뭐 어쨌든 아까 몸에 좋다고 하면 곰도 먹고 뭐 네. 곰분인가요? 사슴도 먹고 어쨌든 박쥐도 먹고 뭐 이러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딱 먹을 수 있는 것만 딱 먹고 나머지들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면 사실 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뭐 제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인간이 동물들을 포획하고 무차별적으로 뭐 이렇게 착취하는 것, 억압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창세기 기사가 그 창세기를 쓴 그 기사가들이 아마 뭐 그런 세상을 봤겠어요. 진짜 뭐 동물과 뭐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걸 보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이게 하나님이 본래의 어떤 뜻이고 의도였다. 그런 세상을 꿈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창세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서술해 나갈 수 있었던 거고, 뭐 아까 말씀하신 이사야가 뭐 정치적인 상황을 많이 반영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본문을 서술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런 원래 어떤 만물이 회복되는 그런 꿈들을 사실 조금씩은 간직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어떤 종말론적 희망도 조직신학적으로는 세계가 파괴된다, 어떤 세계 파괴설이 아니라 사실 만물의 회복설을 지지하는 입장이잖아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좀 꿈꾸고 조금씩은 그런 세상을 열기 위해 작은 실천들을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